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간다라 지역에서 인도 불상이 탄생되는 과정을 그 당시 식민지 시대 때 한창 이런 발굴이 시작될 때 이 사정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불상의 탄생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인도 불교 이 초기 유적지를 보면 부처님이 이 몇몇 군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부처님이 빠진 채로 이 부처님의 일생의 장면들이 묘사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기원후 1세기 2세기 경부터 급격하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는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1800 한 60년, 70년, 80년 그리고 19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이제 탐험 여행을 갔는데, 이곳을 발굴하다 보니 이곳의 하다라든지 뭐 이곳의 이 다양한 부분을 보다 보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이런 완전히 이 불교 유적지에서 거의 뭐 이 유로피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르시아나 그리스풍의 모습을 한 불상들이 뭐 보살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 보통 이 그 뭐 마이트레아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이제 보살상들인데 발견되는 옷을 입은 것만 보고 머리를 보면 이분이 인도 사람인지 이분이 이제 유럽 사람인지조차도 저희들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이런 불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어떤 이런 불상들의 발견이 계속되니까 지금 요 이쪽 위쪽입니다. 우리 요 인도와 우리 중앙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요 통로인데, 우리 요 통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요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서 이제 인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요까지 들어와야 탁실라가 있는 이쪽은 이제 간다라 지역이고, 요 위쪽 지역에 이제 뭐 길기트라든지 뭐 하다라든지 어떤 이런 지역은 옛날 그 알렉산더가 인도로 들어왔던 지역이고, 이쪽에는 그리스계 유민들이 제법 많이 이제 남아 있었고, 이분들이 만든 도시도 이제 있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 어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법 많은 이 그리스풍의 부처님 허큘리스도 이제 불상과 함께 발견됐다, 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많은 이 그리스풍의 불상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89년에 뭐 우리 빈센트 스미스는 유명한 아쇼카 관련된 학자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도 식민지 행정 관료였습니다. 빈센트 스미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간다라에서 발견되는 이런 이 그 부조들은 3세기, 4세기 로마의 예술작품, 이류 예술작품의 에코에 불과하다, 메아리에 불과할 정도로 이 자기가 보기에는 그리스 로마 작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간다라 예술이란 것은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스 예술의 익스텐션, 연장선상에 있어서 서구의 일부이지만 동일하게 결코 이 그 서구의 고전적인 예술 작품이 이렇게 이룩한 성과에 결코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이건 상당한 그 우리 이 인도 북서부에 나타나는 불교 예술 작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류 작품의 에코에 불과하면서 서구의 일부지만 능력은 전혀 안 돼서 서구에 전혀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좀 더 이제 이 그 우리 미술사 쪽으로 많은 그 업적을 남긴 우리 알프레도 포시에 같은 분은 이 그 프랑스의 뮤제 기메 같은 이제 그 이 박물관에서 많은 이제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는데, 주로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간다라 불상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한번 이 불상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이 불상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아주 꿈꾸는 듯하고
조금은 여성적인 이 아름다움에 깜짝 놀랄 것인데 그와 동시에 또한 당신은 이 불상들이 다 가지고 있는 헬레니스틱한 이 특징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상의 이런 측면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유럽인의 눈은 이 경우에 있어서 굳이 인도학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이 오버 오브 님버스, 그냥 부처님 불상 뒤에 있는 광배라든지 곱슬곱슬한 머리라든지 길쭉한 얼굴이라든지 고전적인 눈매라든지 입 옆에 있는 보조개라든지 옷이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 굳이 이런 잔잔한 조그만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이 조화를 보면 아마도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이 그 우리가 일종의 그레코 부디스트 그리스계 불교인들에 의해서 그리스인들이 만든 어떤 채석장이나 이런 공방에서 나온 그런 공방 출신의 이 작가가 만든 작품임을 당신들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곱슬곱슬한 머리에 우리 보통 유럽 사람들은 요 콧뼈가 안으로 쑥 안 들어가고 쭉 이래 튀어나와 있습니다. 눈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래서 이 그리스적인 이 눈매와 입 옆에 있는 이런 보조개와 길쭉한 얼굴과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간 어떤 이런 모습들에 결코 당신은 이 놓치지 않을 것이다 했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점차적으로 모여가면서 간다라의 불교 미술은 로마노 부디크 로마풍의 불상이다. 로마풍의 불교고 이거는 전적으로 이 그 뭡니까 뛰어난 그리스인들의 영감과 어떤 로마 양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 그 어떤 이런 예술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북서인도의 인도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불상의 탄생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다 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되는 그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다라를 향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간다라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이제 불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상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이런 불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측면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 콧수염이라든지 곱슬머리라든지 아주 그 이 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불상과 다르고 여기도 보면 이 옷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머리 모양과 함께 우리에게 상당한 정도의 그리스적인 영감이 어떤 이런 불상들의 탄생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런 불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이 불상들이 그리스적인 것이다 라고만 해야 하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 이 북서인도에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간다라풍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풍의 불상들이 한참 만들어지던 시기에 남쪽 인도 우리 쭉 들어와서 이 마투라 지역에서도 이런 불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불상들 우리 이 불상들을 마투라 양식의 불상이라는데 거의 동시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마투라에서 나타나는 불상은 보시면 곱슬머리 대신에 아주 평평하고 위에 탐록 우스니샤가 있으며 부처님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되게 얇습니다. 왜냐하면 간다라는 우리 겨울 되면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지만 이쪽 남쪽까지 내려오면 이건 상당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옷이 요즘 저희들 이 시스루 안이 비치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계시고 어떤 우리 법륜이라든지 이런 마크들이 나와 있으면 우리 부처님 얼굴은 꼭 인형을 보는 듯한 둥근 동그란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불상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이런 불상의 탄생을 항상
당시 기원후 1세기, 2세기경에 인도를 지배했었던 우리 쿠시안 왕조와 함께 생각하는데, 쿠시안은 원래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한 나라가 만리장성을 쌓고 훈족이 이렇게 압박을 하자 중간에 이제 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 저희들이 월지라 했는데, 이 월지가 점차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넘어와서 중국 북서쪽에 나타나는데, 이 중국 북서쪽에 나타났을 때 월지의 가장 강력한 클랜의 이름이 이제 쿠시안이었고, 이분들이 이쪽에 왔을 때 이제 문자는 이쪽에 있었던 그리스계 문자를 이제 차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가니시카 왕, 우리 쿠시안의 가장 유명한 왕인 가니시카 왕 시기에는 그 영역을 이 간다라에서 인도 전역으로 확대했었고, 점차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인도 중앙 지역까지 이렇게 다 점령하면서 이 여기 보시면 마투라, 인도 중앙의 마투라 지역까지 확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쿠시아는 가니시카 왕 때 탁실라라든지 요 간다라가 북서쪽의 수도로 하면 인도의 수도는 마투라였고, 쿠시안의 이 확장과 함께 이 마투라는 아주 국제적인 도시, 정말로 휘황찬란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 카니시카 왕 자체는 불자였습니다. 우리 그 북서 인도에 가면 많이 나타나는데, 진흙을 부처님에게 보시를 했고, 부처님께서 이 진흙을 보시한 이 그 소년이 이 다음에 불교를 이 다음에 끊임없는 윤회를 거친 다음에 이 간다라의 위대한 불교 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불교를 퍼뜨리는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분이 가니시카 왕입니다. 우리 그 마투라에 가면 얼굴과 팔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가니시카 왕의 이 그 전신 상이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요 이 왕 중의 왕이라든지 천자, 하늘의 대바푸트라, 뭐 천자라든지 요 왕을 상징하는 인스크립션이 밑쪽에 남아 있고, 우리 페샤와르에 가면 가니시카 왕이 만들었던 거대한 불탑 아래에서 발견된 요 사리함이 남아 있는데, 위쪽에 보면 부처님과 우리 인드라신과 브라마 신이 이제 양쪽에 있으며, 그 아래쪽에 보면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두꺼운 신발을 신은 왕관을 두 개 쓴 가니시카 왕의 저희들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니시카 왕은 본인은 불자였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의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식의 통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 가니시카 왕의 동전, 우리 로마의 금하고 똑같은 무게를 가진 동전은 한쪽 면은 가니시카, 다른 쪽 면은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또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인데, 뭐 힌두교의 신들도 있고 그리스의 신들도 있고 페르시아 신들도 있는 그런 이제 멀티 컬처럴한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월지, 이 쿠샨족은 북서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북서쪽,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은 그 당시 조로아스트교가 가장 강력했었고, 조로아스트교는 저희들이 배화교라고 해서 불의 힘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니시카 왕의 동전을 보시면 요 어깨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떤 이 불은 파워를 상징하고, 불은 엄청난 능력과 힘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 조로아스트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이 가니시카의 흔적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중국 란주, 중국 시안에서 이 남쪽으로 해서 이 그 인도로 가는 실크로드의 입구에 해당되는 란주 옆에 가는 빅링 템플, 우리 병용사 석굴사원이라고 하는데, 석굴사원에 제가 가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곳은 제가 이 다음에 꼭 한번 수행하러 가고 싶을 정도로 신선들만 사는 것 같은 이런 곳입니다. 이 배를 타고 쭉 들어가야 되는데, 쭉 들어가면 이렇게 석굴사원이 있습니다. 우리 뭐 요 불상은 좀 후대에 만든 것이지만, 요 들어오는 길에 수없이 많은 작은 이 그 불상들과 케이브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석굴은 이쪽입니다. 근데 이 석굴사원은
그 스님들의 이름이 쫙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법현 스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법현 스님은 420년경에 440년경 420년 440년경에 중국으로 간 순례성이었는데 이곳을 아마도 거쳐갔었던 것 같고, 따라서 이곳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 인도 북서부의 불교가 인도로 들어온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고, 가장 오래된 석굴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우리 요 계단 따라 쫙 올라가야 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는데, 요 우리 병용사 템플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불상 옆에 야자나무가 있어서 어떤 인도적인 모습들을 지금 현재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5호 16국 시대라고 해서 이 한족들이 밀려나고 중국이 한 300년부터 한 500년까지는 북방계 민족들이 이제 중국을 장악했는데, 보시면 이제 북방계 민족들이 이제 주로 불교였고 한족들을 이제 불교로 보습하기 위해서 많은 불상들이 이렇게 한족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한족의 얼굴을 한 이런 부처님도 볼 수 있는데, 이 계단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가장 초창기에 불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요 석굴사원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가서 제가 있는 많은 불상들을 쳐다보다가 제 눈을 끈 것은 요 계단 옆에 있는 요 불상 3개였는데, 요 불상 3개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불상이다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가만히 보시면 요 불상의 어깨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제일 왼쪽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불상의 어깨에서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쿠시안의 또는 조르아스트교의 어떤 불의 힘이 동일하게 이곳까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상 어떤 불상의 탄생과 실크로드의 불상들에 있어서 쿠시안의 어떤 이런 영향력이 강력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잔 헌팅턴이 조금은 이 자조 섞이게 이제 반성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최초의 유럽에서 이 간다라 지역의 불교 미술품을 조사했던 학자들을 예를 들자면, 이들은 조금 문화적으로 왜곡된 견해, 서구의 전통을 좋아하는 왜곡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이 너무도 많은 어떤 이런 불상들의 영향을 예술의 형식에 있어서 헬레니즘적인 것으로만 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으로 보여졌던 것은 사실상 이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된 서아시아의 일반적인 헬레니즘의 결과물이었는데, 이들은 이것을 너무 이렇게 서구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헬레니즘은 그리스와 로마,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으로부터 조금 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전해졌던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활동했었던 이란인들, 스키타이 유목민들, 그리고 다른 북서인도에 있었던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다 만들었던 결과물이 바로 이 지역의 아시아의 헬레니즘이었고, 바로 이 국제적인 융합, 이런 것들이 인도의 문화와 하나로 합해졌을 때 어떤 예술의 창조적인 형식이나 생각에 있어서 진정한 국제적인 융합을 이루어냈으며, 바로 이런 국제적인 융합이 불상의 탄생을 이끌어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다라에서 발견되는 불상을 그냥 우리가 대놓고 그리스 로마 불상이다 해버리면, 도대체 이 불상을 만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이 불상을 자신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서구의 이름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서구가 없었으면 이런 불상의 탄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불은 동남아시아에 가도 봅니다. 수코타이에 가면 수코타이 불상의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제가 스님들에게 물어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해서 살짝 유사하지만, 제가 이 남인도에도 보면 이 불탑에 불이 활활 타는 것들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어서
꼭 어떤 이런 부분이 쿠션만의 영향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불상들의 레거시는 어찌 되는가? 우리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의 아바야기리 위하라에 가면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는 명상하는 부처님의 불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다라풍이라기보다는 우리 마투라풍의 불상을 더 닮았고, 머리 모양은 점점 더 이렇게 그 고동이 거꾸로 앉은 것 같이 우리나라식의 이런 모습을 점점 더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굽타 시대 때 불상들 간다라풍에서 좀 벗어나서 인도풍의 독특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굽타의 걸작인 우리 스탠딩 부다 같은 경우에 아주 이 형식이나 모양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 둥근 얼굴에 머리에 이 머리 모양이나 우스니샤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불상과 유사해지고, 어떤 우리 굽타 양식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르나트의 초전범윤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안이 다 드러나 보이는 얇은 옷에 아름다운 얼굴에 이 광배의 모습들이 거의 인도식의 형식이 거의 다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오게 되면 간다라풍의 이제 불상이라기보다는 대동석굴인데, 우리 따이동에 그 당시 이제 왕의 얼굴을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간다라풍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중국적인 형식을 갖춰가게 되고, 우리 낙양의 우리 용문석굴에 가면 우리 유명한 이 한가운데 있는 불상인데, 이 용문석굴 불상은 사실상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척천무, 이 용문석굴을 만들었던 척천무를 거의 뭐 이제 닮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우리 왔을 때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간다라 양식과는 완전히 벗어난 우리들만의 독특한 이런 양식이 우리 석굴암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에서조차도 우리 석굴암이 서구의 일부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이제 물론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교는 항상 현지에서 현지화하고 지역화하면서 발전하는 종교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불상의 발전을 너무 이 초창기 불교 학자 간다라 지역의 불교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서구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그 당시 간다라 지역에 있었던 국제화의 산물로 봐야 하고, 그러한 산물을 통해서 시작된 불상이 인도 전역과 동남아시아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서 현지의 문화와 하나가 되어가 그 현지에 맞는 독특한 양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 불상의 탄생과 불상의 발전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불상의 탄생, 간다라 불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